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7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을 몇 권 골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살짝 소음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드는데요. 살짝의 양해를 부탁을 미리 드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릴 책은 소설집인데요. 음악소설집이라는 제목의 소설집입니다. 제목에 이렇게 컨셉이 다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라인업. 어마어마한 라인업이죠. 김혜란, 김현수, 윤성희, 은희경, 편혜영 이분들께 출판사 프란츠에서 음악을 테마로 한 단편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이 5분이 신작 단편을 쓴 것을 모아서 음악소설집이라고 붙였습니다. 프란츠의 책들 정말 아름다운데 요번에도 역시 기대에 부응하는, 이 커버를 넘기면은 한자로 음악소설집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후가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녹색의 이파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버로 쓴 종이, 이 종이를 감쌈으로써 표지의 은은한 아름다움이 완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런 종이, 트레이싱지류의 이런 종이를 쓰는 게 좀 까다롭기는 해요. 왜냐면 특히나 요즘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이 종이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종이거든요. 디자이너분이나 편집자분이나 굉장히 고민 끝에 이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독자인 저로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아름다운 물성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가들이 음악을 소재로 한 단편을 쓴다면 어떤 게 나올까?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음악을 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 아니면 만드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 그런 인물들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요나 팝이나 클래식이나 가사가 있는 음악, 없는 음악, 그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음악을 함께 듣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과의 기억을 추억하면서 듣는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갈래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의 갈래들 안에서도 충족을 시키는 단편들이 있고, 그것을 완전히 넘어서서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단편들도 쏠쏠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실린 윤성희 작가님 단편을 예로 들자면, 화자가 학생인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이제 혼자 남은 엄마가 내가 없는 그 부재의 날들을 못 견딜 것 같아서, 제대로 잠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 엄마 옆에서 자장가를 불러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죽은 채, 홀령인 채 엄마를 계속 바라보는,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을 그린 단편이거든요.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그쵸? 5편의 단편이 다 저마다 다른 음악, 다른 상황, 다른 인물들을 그리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 5편에 공통적으로 음악 말고 이별과 죽음이 담겨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이별과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건 아니면은 은은한 배경으로건 분명하게 깔려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단편들이라는 점이 좀 신기했거든요. 음악이라는 게 흘러가 버린다는 속성이 있고, 그게 우리 인생하고도 닮은 데가 있고, 관계와도 닮은 데가 있죠. 그래서 흘러가 버린 시간, 흘러가 버린 관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것이 음악을 환기하는 것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소설집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한국문학에서 여러 독자분들의 기대를 계속 충족해 온 작가분들인 만큼, 어느 작품이건 빠짐없이 다 너무 재밌고, 이 책의 말미에 부록처럼 이 5분과 한 인터뷰가 실려 있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이 5분이 추천하는 음악도 찾아서 보실 수 있고요. 왜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이런 소설을 구상하게 되었는가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엿볼 수가 있어서, 다 읽고 나서 조금 더 음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좋은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각 소설의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김혜란 작가님 작품은 안녕이라 그랬어. 첫 문장은: 7년 전 아침, 부엌 식탁에서 사과를 깎는데 곁에서 커피를 내리던 헌수가 러브 허츠를 틀었다. 곡 제목이죠. 러브 허츠. 바로 음악 얘기가 나오는 단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편은 김현수 작가님의 수면 위로라는 작품이고, 첫 번째 문장은: 아직 기진이 살아있던 시절, 또 아침이야? 지겨워 죽겠네 라고 말하며 잠에서 깨어날 때가 있었다.
누군가가 살아있던 시절,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 화자의 이야기구나 라고 짐작하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단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윤성희 작가님 자장가. 오늘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네 번째로 맞이하는 짝짝이 양말의 날이었다.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가는 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은희경 작가님의 웨더링이라는 제목의 단편 첫 문장은 1913년 3월의 어느 날 클리포드 백스는 그의 형 아놀드 백스와 벨푸어 가드너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약간 낯선 이름들과 여행길이라는 단서가 보이는 첫 문장입니다.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의 초록 스웨터의 첫 문장은요. 머지않아 의사의 말대로 되었다. 누군가 의사를 찾아서 어떤 증상에 대해서 듣거나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지려나 봐요. 그리고 각 작가님들의 사진도 굉장히 좋아요. 음악이 모티프다 보니까 이렇게 악보를 들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메트로놈을 들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그 연결성을 보는 재미도 큽니다. 아름답고 단단한 그리고 우아하고 깊은 소설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 작품은 이지은 평론가의 소셜클럽이라는 평론집입니다. 제가 이달엔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평론집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셜이라는 단어가 한글, 영어, 한자로 적혀 있어요. 한자는 보시면 소설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소설을 소셜하게 읽는 책인가? 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틀리지 않은 평론집인데요. 평론집을 소개하는 데에는 사실 여러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담을 다 내려놓고 한 번쯤 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한 지점이 많은 책이었어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일단 분량이 그렇게 두껍지 않다는 거. 가뜩이나 좀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은 내용의 책인데 두께도 있다면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 수가 없고, 근데 이 소셜클럽은 274쪽으로 끝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분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작품, 소설집이나 시집 뒤에 붙는 해설이 있잖아요. 그 작품에 대한 평론가의 비평문을 모은 책이 아니라는 점이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 중에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꼼꼼히 읽어야 더 잘 음미할 수 있는 평론들의 모음이 아니고, 이지은 평론가가 한 시절 한국 사회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들을 포착해서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 문학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는 점, 그래서 작품론이 아니라 주제론을 묶었다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지난 10년간의 일들, 그리고 한국 문학이 그것을 어떻게 통과해 갔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의 구독자 중에는 있지 않을까 짐작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만족도가 높을 만한 책입니다. 제가 책머리에를 조금 읽어볼게요. 2010년대는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이 제기된 시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 문학이 사회적 문제의식에 적극적으로 응답했던 때이기도 하다. 2010년대에 평론 활동을 시작한 나는 우리가 처한 세계의 조건과 그 속에서 부침을 겪는 삶에 관해 소설을 통해 말을 건넬 수 있는 문학평론집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국문학평론장의 현재가 궁금하여 펼쳐드는 책이라기보다 삶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 이 모순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하여 소설책을 펼쳐들 때, 그때 옆에서 맞장구도 쳐주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책이었으면 했다. 거꾸로 이럴 땐 이런 소설을 읽어보라고 참견하는 오지랖을 부리고도 싶었다. 문학을 잘 몰라도, 평론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도 삶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문학평론집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의도로 평론집에 소셜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소셜은 문학 장르인 소설과 사회적인이라는 뜻의 소셜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말 그대로 소설을 매개로 하여 세계와 불화하는 각자의 삶을 사회적인 것으로 이야기해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데 소설과 소셜이 포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설, 소셜 뒤에 클럽이라는 말을 붙였다.
네, 이런 책이고요. 첫 번째 꼭지가 광장과 책장, 황정은의 디디 연작과 2010년대의 아카이빙이라는 글로 문을 엽니다. 2010년대 당신의 자리, 2010년 옥탑방, 2014년 가을 반지하방, 2015년 4월 16일 세종대로 사거리, 2015년 4월 16일 광화문 광장, 2016년 4월 16일 집, 2016년 11월 26일 광화문 광장, 2017년 3월 10일 집. 이렇게 소제목을 나누어서 우리 지난 2010년대에 되게 굵직한 사건 혹은 사고가 있었던 지점에 우리 소설은 어떤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황정은 작가님의 디디의 연작을 통해서 풀어보는 글, 그것을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첫 장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 글의 첫 장, 10년을 단위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십진법으로 굴러갈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세월호 참사 2014년, 헬조선 개막 2015년, 강남역 페미사이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2017년, 낙태죄 폐지 시위 2019년 등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은 각자의 자리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열해보니 2010년대의 공간으로 광장을 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2010년대 당신의 광장은 어디였나? 팽목항, 광화문, 해화역, 서울역, 서초역, 국회의사당, 서울시청, 강남역, 시위, 투쟁, 저항, 혁명과 같은 단어가 흘러다녔던 2010년대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광장을 특정하느냐는 당신의 자리를 드러내준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글이에요. 작품을 읽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면서 겪은 일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오히려 이 작품이 궁금해져서 뒤이어서 작품을 읽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하고 분명히 이지은 평론가가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몰라도, 읽지 않았어도 충분히 읽는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두꺼운 책이에요. 좀 두툼하죠? 네. 증오의 시대, 광기의 사랑. 그리고 밑에 부제가 적혀 있는데 감정의 연대기 1929년에서 1939년. 이 책은 플로리안 일리스라는 독일의 작가가 쓴 책이에요. 편집자 출신인 것이 이제 저에게는 좀 약간 반가운 지점이 있는 작가인데요. 저는 이 작가의 이전 작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나 뭐 뉴욕이나 외국의 서점에 갈 때마다 이 전작품, 이분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이 계속 놓여 있는 걸 보고, 아, 외국에서 꾸준히 스테디하게 사랑받는 책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좀 실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작품을 읽으면서도 작가가 편집자였다는 것이 되게 주요하게 이 글쓰기 방식에 도움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번 책도 그 연속성에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전작품을 더 보여드리자면은, 이 책을 제가 뭐 어디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영상에서도 한 번, 두 번은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1913년 세기의 여름.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1913년 그 한 해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때 정치, 뭐 문학, 영화, 예술 그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것을 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는 그 책을 쓴 작가의 후속작이고, 이게 이제 1913년 1년을 다룬 책이라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9년부터 39년까지 10년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0년인 거죠. 이번에는 그 기간을 딱 확정을 해서 글쓰기 방식은 사실 이 전작 1913년 세기의 여름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 책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반갑게 읽으실 만한 책입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사이의 10년이라는 것은 딱 말만 들어도 그 시기가 얼마나 어둡고 불안하고 불안정적이었을지 상상이 쉽게 될 텐데, 이제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적인 면들, 특히 사랑, 우리한테 너무나 흔하게 쓰이는 그 사랑이라는 테마를 두고 그 10년간에 있었던 사랑의 연대기,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 두자면 그 주변에는 정말 온갖 감정이 같이 붙겠죠. 증오도 있고 미련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광기도 있고 그런 등등의 그 모든 감정의 연대기, 그 어두웠던 현실을 살았던 수많은 정치, 예술, 사상가들, 이름을 대면은 우리가 알만한 그만큼 유명한 사람들의 감정적인 파노라마, 감정의 어떤 격정적인 스펙터클, 이런 것들이 그 10년 사이에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메인 테마로 두고 그 주변에 그 10년간 있었던 실제 일들,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문화적인 변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역사를 좀 사이드에 두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게다가 그 구성을 드라마틱하게 하는 것이, 제가 드라마틱이란 말을 지금 여러 번 쓰고 있는데, 그 구성하는 면모가 편집자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드러내요. 장면 전환이라든가 어디에 어떤 글을 어떤 순서로 배치해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잘 아는 그런 감각이 많이 길러져 있는 사람의 글쓰기라는 것을 몇 장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읽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분이 정말 첫 번째 시작부터 너무 잘 써요. 그러니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인 거죠. 1929년 봄,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와 처음 눈이 마주친 젊은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6월 초 어느 날, 마침내 단둘이 만나기로 한 날,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르트르는 메디시스가에 자리한 찻집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린다. 날은 기분 좋게 따뜻하고 머리 위로는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닌다. 사르트르는 일부러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 보부아르와 차를 마신 뒤 근처 릭상부르 공원에 가서 작은 보트를 띄울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들 그런다고 어디선가 읽었다. 차를 벌써 절반이나 마시고 15번이나 시계를 쳐다본 사르트르가 파이프에 천천히 담배를 재어 불을 붙였을 때 금발머리의 젊은 여인이 사르트르 쪽으로 헐레벌떡 다가온다. 그러더니 시몬의 여동생 엘렌 드 보부아르라고. 언니는 아쉽게도 오늘 못 온다고. 언니가 유감이라고 전해달라 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사르트르가 묻는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저를 찾아냈습니까? 엘렌이 이렇게 대답한다. 언니가 말했어요. 키가 작고 안경을 썼고 아주 못생겼다고. 이렇게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게 이제 첫 꼭지예요. 이미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1929년 봄, 이 책을 읽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거의 다 알만한 위대한 세기의 사랑의 두 주인공 보부아르와 사르트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장면들을 이어붙인 듯한 글쓰기를 하고 있어서 그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이렇게 글이 끊겨요. 이런 식으로 짧은 글들의 모음입니다. 이 짧은 글 하나하나가 다 다른 시공간, 다른 커플, 다른 인물의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장면 전환이 많고 빠른데 그게 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테피스트리가 되는 듯한 글쓰기를 하는 게 이분이 원래 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913년 세계의 여름도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렇게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면들로. 사실 이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간 있었던 일들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10년을 다룬 책에 비해서 훨씬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2권 중에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사실 여전히 이 책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이 책의 편을 또 좀 들어주자면 이 책의 재밌는 지점은 이 두꺼운 내용 내내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키워드나 테마에 관심이 많고 특히 예술가, 사상가들의 사랑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면 이 책 읽으시면 되게 재밌는, 그때 그 사람들이 겪은 수많은 감정적인 소용돌이를 되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들이 이때 뭘 했는지 상상을 할 수 있어서 재밌고,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 이 사람은 누구지? 하고 역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인물의 많은 삶을 아주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정리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인기 많았던 그 매니악,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멈출 때를 쓴 그 라바투트도 약간의 비슷한 글쓰기를 하죠. 아주 많은 자료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빛나는 아니면 이상한 시기의 사람 혹은 그 시기를 자기만의 장면 전환법으로 그려내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감각적으로 알고 쓰는 사람들인 것처럼 쓰는, 그래서 이 두 작가가 저는 좀 비슷한 글쓰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여드린 플로리안 일리스는 그 장면들이 라바투트에 비해 굉장히 짧죠. 아주 짤막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그거는 조금 다른 점이긴 합니다. 이런 엄혹한 시절에 불꽃 같은 사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상징이 된 인물들에 가깝잖아요. 보부아르나 사르트르도 그렇고, 물론 그들의 사랑 이야기 또한 어떤 상징으로 유명해져 있지만, 이제 그들의 사랑, 그들의 삶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람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쓴 이런 생생한 문장들을 보다 보면은 완전히 좀 느낌 다르게 다가오죠. 아인슈타인이 아내에게 했던 사랑 고백 같은 것들 생각 못 하잖아요, 평소에는. 아인슈타인은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 시절, 그 시기가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역사의 어떤 흐름,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 사랑 이야기, 이런 테마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는 이 책 재미있게 읽어보실 것 같다 하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오의 시대, 광기의 사랑. 제목부터 큼직큼직한 책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7월에 함께 읽고 싶은 책 3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에 마음 가는 책이 있었기를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